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노인 근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대책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2047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이미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지고 노인 의료비 증가를 가져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가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현실들이 좀 암울하긴 합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아닌 고령화 만물로 경제 문제와 세대 갈등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께 송구할 뿐입니다. 이런 모든 짐을 지게 될 우리 미래 세대에게도 미안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는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 인구는 줄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고령 인구의 증가는 결국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한 재정 악화라는 문제로 이어져 장기 요양보험 적립금이 4년 뒤에 2026년에 고갈되고 2070년에는 약 70조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재정 고갈 문제에 대해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이 핵심은 신체 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건강은 지금 우리의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로, 특히 노인의 근력은 노인 건강 증진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근력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세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떤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아웃라인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의 그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과 경제력인 것 같습니다. 경제력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어야 노년에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정신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강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손목닥터 9988을 시작한 것도 종국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그런 건강도시를 만들어서 종국적으로 의원께서 방금 전에 보여주신 저런 그 건강보험 재정도 최대한 절약하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좀 더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글로벌의 큰 시티들의 시장님들이 노인화를 겪는 부분은 거의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적 관점은 그렇고, 이제 미래적 관점에서는 특히 대한민국은 노령화로 되면은 아마도 지금보다 더 좋은 요양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정 고갈로 인한 문제 때문에 부자들이나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근본적으로 이런 케어들이 재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왜냐하면 60년대생이 830만 명이 되니까 60년대생 분들이 이제 노인화가 되는 한 20년 뒤에는 엄청난 사회 문제로 이야기된 건 당연히 예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도착한다면 근본적으로 이제 걷고 있는 돌아가실 때까지 삶의 질을 유지하고 걷고 건강을 유지한다면은 되게 좋은 삶의 그 만족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고로서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노인 케어 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 자체에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는 와병 환자가 되게 많단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와병 환자의 와병 기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일 필요한 게 노인의 근력으로 해서 서 있고 걸어 다니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재정적인 선제적 투입을 해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이유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이 근간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을 했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노인의 근력 약화는 삶의 질과 매우 연관이 높다.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전제하에 노년기의 근력을 계속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낙상 사고는 사망과도 직결되는 그런 사고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대부분 근력 감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강상의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울시는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허약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문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 등이 가정으로 방문하고 또 노인정으로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인별로 관리하거나 보건소에서 소그룹 단위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22년 사업 예산이 지금 5억 5,9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그 각고의 그 개개인적인 노력들이 되게 많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정책 효과로 바로 나타나서 이제 이런 뭐 한 몇 년 뒤에 시장님께 뭐 마칠 때쯤이면 와병 환자가 이 정도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덕에 확실히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병 환자가 계시면은 정신은 멀쩡하신데 누워 계시면은 그분의 그 생지옥과 같은 와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그런데 뭐 암보다도 이제 와병이 더 무섭다. 예를 들어 아니면 치매도 무섭다. 치매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케어돼야 될 대상이고 이거를 더 디테일화 해가지고 케어를 해서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많은데 이게 직접적인 정책 효과가 반영되느냐, 이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진짜 노인 시민들 그리고 그 노인들의 가족분들이 이 부분에 수혜를 입었느냐라고 하면 정책 효과는 아직 눈에 띄게 확연하게 몇십 년간 계속 되어 왔지 않습니까? 시장님뿐 아니라 전임 시장님 전전에도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책 효과가 확 늘어나지 않는데 이제 노인 인구가 매우 급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겠고요. 네. 특히나 이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치매의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리서치를 해보면 가장 걱정하시고 관심이 많은 게 이 치매에 대한 우려시거든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근력 감소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될 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지금 적절히 우려를 표명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도 근감소, 치매 예방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점적으로 챙기는 어르신 정책으로 설정을 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319회 정례 때 서울특별시 노인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 조례에는 노인의 근력 강화를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규정 신설했습니다.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잘 진행되리라고 판단하고 이렇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작고한 작가 박원서 씨가 허리를 삐끗해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든 경우를 당하고 이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발을 걷는 것 자체가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와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노인이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시기이고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 요양 보험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적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고령인과 증가와 대비되는 노인의 낮은 건강 수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사망 위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낙상을 예방을 위한 코어 및 하체 근력 강화 중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강조드립니다. 노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고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의원님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93세에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총장님이 계시는데 뭐 춤도 추시고 하셔서 잠깐 화면 자료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모든 서울 시민들이 건강하게 90세까지 잘 활동하시다가 이제 삶을 정리하는 형태를 맞이하는 정책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신성장 견인 산업에 대한 서울시 행정적 역할에 모두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GDP 2,300조의 통상국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병행돼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이기도 하죠. 총소득을 올리는 것과 이런 소득에서 발생된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두 축이 작용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에도 대한민국은 자원국가가 아닌 통상국가이기에 통상을 통해 경제력의 크기, 즉 경제 규모를 할 수 있는 파이를 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예상하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으로의 FTA를 추진하였고 대한민국은 FTA 최대 수혜국이 되었으며 위대한 통상국가로 선진국에 진입하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통상은 우리의 숙명이자 운명입니다. 이제 세계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욱 지능적인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신융합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을 견인할 미래의 국가 기관 산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의 선순환 고리에 기회의 대운이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국가를 성장케 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류라는 문화 콘텐츠, 배터리, 파운데리 등 대한민국의 미래 중점 사업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GDP 성장은 이런 산업군들이 최전선에서 견인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었고 유럽도 독자적인 정책으로 재앙적인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용 2차 전지 등의 시장들이 메가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은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될 거라고 합니다. 2차 전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제첨단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뿐입니다. 우리 기업이 그런데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경험, 그리고 다량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글로벌 미래 전략 사업에서 가장 위치한 위치에서 선점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채굴골을 확보한 움브레 무에트로라는 아르헨티나의 북서주 살라트족의 해발 4,000m의 고지에 있는 염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얀 석유라고 많이 불리우는 리튬이 있는데 이 리튬의 생산량은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자그마치 삼성전자의 1년 40조 수익의 30년치인 1,300조에 달하는 사우디의 거대 유전보다도 더 많은 가치가 있는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베네수엘라가 서구에서 그랬듯이 리튬 생산에서도 민간 기업을 배제하고 국영 기업이 이를 전담하는 국영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원민족주의죠. 이는 국부 유출을 막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리튬 관련해서 국내 기업이 체결한 개발 협정으로 리튬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 경제적 요소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본의원은 중남미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 국회, 그리고 또 수도 서울의 오세훈 시장님, 서울시의회 이 역할들도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는 양 국가가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활발하게 정치, 경제, 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한 외교적 저변 활동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앞으로 질문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가장 큰 성장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 못지않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거 외에도 뭐 AI, 로봇, 또 바이오도 반도체 못지않다 보는 것이고, 또 서울의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금융산업, 특히 핀테크에 초점을 맞춘 금융산업, 그 다음에 관광산업 이런 것들이 서울의 먹거리,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동일하고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뭐 세계적인 위치인데 거기랑 대한민국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배터리는 대한민국이 압도적 세계 1위의 그 기술력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전문가 의견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나 뭐 그 선두권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부분들이 통상국가의 수도의 서울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민간 기업에만 뭐 알아서 하라,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지 서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는 게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미래 먹거리, 이 바탕을 이루는 산업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특별히 그 특정한 산업 지역, 다시 말해서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뭐 AI 같은 경우에는 양재, 로봇은 수서, 또 바이오 같으면 홍릉, 핀테크 같으면 여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관광 같으면 한강,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지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그곳에서 미래를 향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원 확보를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영역은 사실은 국가가 먼저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될 영역이고 서울시가 혹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보조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정도가 적절한 서울시의 역할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적 역할에 대한 지점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즉 아르헨티나 수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여기가 이제 서울처럼 그쪽 아르헨티나의 사회 경제적인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모여서 정책 결정의 방향성을 해서 여기에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시켜서 서로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시키는 역할도 외교 경제적인 경제 외교적인 역할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의지는 좀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거기에까지는 미처 생각이 미치질 못했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결코 중앙 정부에만 맡겨놓고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력이 있으면 이 부분에도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의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그것도 2,300조라는 거대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지자체 시장님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지사님 뭐 여러 전 국가적인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되게 기업에만 맡기고 기업이 잘하겠지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저변이나 아니면 이런 인프라나 플랫폼 같은 거, 특히 자본에 대한 지원, 이런 자본에 대한 지원은 산업은행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이 금융 클러스터가 여의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런 동의의 말씀도 있고 조금 다른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이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건 생략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석유 강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와 이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런 이유랑 비슷한 이유로 뭐 이런 자원 확보나 아니면 팹리스 기업들이 많은 대만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배워야 할 때 배우고 확보해야 될 거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도 통상국가의 수도의 역할, 특히 서울은 더 시장님이 이런 부분을 경주해 주시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면, 2000년대 반도체 시장에서 시작될 때 이제 삼성전자라는 위대한 기업이 대한민국에 탄생했지 않았습니까? 2000년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 1등 기업이 됐는데, 2000년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DM, 도시바, 그리고 뭐 삼성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반도체 DRAM 시장이 치킨 게임의 양상에 들어갔었는데, 이때 만약에 서울시장이셨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시장이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이 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알아서 하세요, 잘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 역시 이번 기회에 이번 토론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좀 좁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30 펀드를 5조 원 조성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든가, 마곡 지역의 R&D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해서 서울 지역에서 R&D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미래 첨단 산업에 대비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역할에만 서울시의 역할을 한정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래의 명운을 가를 이런 핵심 산업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구분 없이 충분히 물심양면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해서 국가적 대운이 다가오는 거 아니냐라는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적 입장과 전체 행정의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국부를 창출하고, 이런 국부의 창출한 형태가 재정이 더 많아지면 아까 전자에 말했던 그 노인
건강보험이나 재정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다 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알버타 중가가 셰일 오일로 전 주민들에게 보너스를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도 더 많은 부를 창출하면 전 국민에게 아니면 전 시민에게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너스를 줄 수 있는 부유한 국가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시장님이 역할과 시의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입니다. 사실 민선 8기 서울시의 브랜드 슬로건이 동행 매력 도시 아닙니까? 네. 예, 이 매력 도시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돈을 벌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 힘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이루겠다는 게 서울시의 시정 철학이라고 저는 간단하게 정의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이 서울시의 민선 8기 서울시정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론도 추가해서 더욱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부탁드리고 국가가 부여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파일을 늘리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을 잘 배분하는 건데 자원을 잘 배분하는 거는 다음 시정 길이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하고 오늘의 그 시장님의 의지와 국가와 그 국가로서의 수도로서 서울의 위치와 여기에서 역할 그리고 광의적인 어떤 행보나 이런 부분들에서 기대를 하고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립학교 운동장 개방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개방하여 우리 사회는 생활체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체육시설의 부족과 비싼 사용료, 공공재인 학교 시설의 개방 요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에 의해서 운동장, 체육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나와주십시오. 예. 현재 서울에서 학교 현장에서 운동장, 체육관 개방 사항은 어떠한지요? 예, 지금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네. 운동장은 저희가 90%까지 갔고 체육관은 한 70% 조금 못 미치는 69%, 68%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년도에는 70 운동장이 70%고요. 그리고 체육관이 한 4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체육관은 완전한 반쯤 되고 아직 운동장은 완전히 조금 더 올라갔겠네요. 예, 아무래도 아직 완전하게 방향적으로 안 보면, 됐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국민생활체육조에서 따르면 주민들이 생활 반경에서 가장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그리고 세부 체육시설 중에서는 간이운동장, 야외운동기구 이런 게 그렇죠. 응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해야 되고 이런 수요는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코로나 코비드 전의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방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님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문을 꽁꽁 걸었던 학교가 많아서 모처럼 이제 그 갇혀있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활력을 찾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임을 본 의원도 저희 동네에서 아니 저희 지역구에서도 파악하고 다른 지역구도 크게 양상이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마 전체 의원님들이 다 공통된 문제의식일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은 어떻고 학교장의 승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육기본법상의 학교장의 책임에 있고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는 형태인데요. 결국은 이제 학교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와 심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학교 시설 개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교육적인 측면이나 제한 사항 같은 게 좀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사실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개방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 시설, 학교 시설은 공유 시설이다, 마을과의 교류 시설이다 해서 마을 결합형 시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이제 솔직히 이제 학교장님들이 그 이용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따른 책임 문제 등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전체가 개방하고 있지는 않은. 그 충분히 이해는 가나 예. 그 책임 소재 부분이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과도한 이제 형태인지 아니면은 사실은 지금 저희 개방 조례에 따라서도 네. 사용자의 과실은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지는 걸로는 돼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일반 공공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큰 그 공원에서 네. 올림픽 공원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그 기관장이나 아니면 시설장들이 책임지는 그 정도 수준을 상회하나요? 학교장은 이런 시설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학교장님들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거기서 발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설의 어떤 결함 부분이 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지는 않는, 그러나 뭐 시설의 다른 거에서 결함은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설의 결함은 운영이나 뭐 이런 뭐 부실공사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기는 지점들인가요? 예, 왜냐면 운동 시설이나 이런 걸 하다가 보면 그런 기본적인 관리 책임에 그냥 범죄에 속하는 부분들인 것 예,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뭐 기관장들이나 과하지는 아니면 어떤 않을 것 시설이나 같습니다.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그게 더 과중되게 책임이 전가되거나 이런 학교장님들한테 그런 건 아니죠. 일반적 책임이라고 할 것 예. 같습니다. 고로 지난 4월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자치 법규 정비를 통해서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교육감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강남구 역시 저녁과 주말에는 강남 개방학교에서 8개소의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본격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걸 발표했고, 서울시 학교 시설 개방에 관련한 조례의 정비와 개선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사실은 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그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강병원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부산하고 전북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 면책 조항을 전북도 신설한 걸로 돼 있는데 부산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조항을 지금 넣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 그런 서울했을 때는 개인 정도- 책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너무 뭐 부산이나 전북이 좋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저희 개방조례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규칙과 조례 수준이. 그런데 이제 이게 상위 법령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니까 학교장에 보내는 상징적인 메시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이라도 서울도 학교 교육청에서 예. 학교를 이제 운영함과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이 크게 시민의 상식에서 시민의 상식이 예. 그런 요구가 상식에 크게 벗어난 형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법적 근거는 없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의원님 말씀대로 뭐 상징적으로라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저도 요청을 그렇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방해서 얻는 공공의 이익이 더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뭐 저는 완전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저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시죠. 교육감님 생각도 동일하고 대부분의 시민 생각도 동일한데, 예. 근데 이제 학교장님들의 가끔 지나친 제한으로 인해서 공공의 재산이 잘 활용되지 못하기에 예. 이 서울시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서
그 질의에 나섰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선언적이라도 학교장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가 그 운영의 그 가이드라인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을 정비해서 보여주시기를 네. 교육감님한테 법 청합니다. 개정까지도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 예, 좀 더 나가서 해볼 수 법 개정까지 있을 것 하면은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니까. 예. 저희가 더 나을 것 그동안은 같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로 서울시와 저희가 그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재정 지원을 해서 지금 한 80억 정도를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서울시하고 분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전액 80억을 분담한 걸로 돼 있어서 이제 그게 중간 단계고요. 지금 저희가 하나 새롭게 이제 약간 대안적인 모델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정지원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서대문 구하고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스쿨 매니저 스쿨 매니저 파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사업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 사업 형태로 하는 거죠? 예, 일단은 시범 사업을 해서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어떤 이해관계가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주는 조금 좀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서 좀 균형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스쿨 매니저는 저희가 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스쿨 매니저 설명을 듣고 예, 뭐 하는 취지는 아니고 일단 그거는 시범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 잘해서 시범입니다. 그 어떤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수정 아니면 네. 보정을 할 수 있는 정책 보정을 그럴 할 것 수 있는 같습니다. 지점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예. 하겠습니다. 학교장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역지사지해봐서 학교 시설의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이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학교장님들한테 뭐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법적 협조책이나 법적 지원이나 협조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나요? 그런 공간들도 학교장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사실은 더 나가면 이제 공립하고 사립으로 보면 이제 사립이 학교 그 자율성이라고 할까 이게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사립이 훨씬 뭐 반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립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독려 그리고 공립에 대한 저희들이 또 강력한 독려 그다음에 스쿨 매니저 제도가 혹시 확산이 되면 그걸 통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노력과 계획을 통해 학교 시설 개방의 효과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이제 지속 가능성을 시민들이 항상 학교는 이제 뭐 큰 그 코비드 사태 같은 거 아니면 개방이 돼 있다, 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은 항상 못 하나 박을 땅이 없는 해서 공간 활용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학교라는 부지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걸 시민이 잘 이용하고 시민들의 그 이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교육청과 교육감님도 힘을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예. 서울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교육감의 협력을 예, 의원님들이 기대하며 아무래도 이제 이 점에서는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저희로서도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정책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게 최선이라고 네. 보여지고 이제 점증적인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만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 가지 질문으로 금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